이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냐 이런 불만들이 많으십니다. 대표적인 유명한 사건으로 소위 도둑뇌사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 19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이 취해서 새벽 3시에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집 2층에 도둑이 서랍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놀란 청년이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려서 도둑을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도둑이 한 50대였는데 좀 허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도둑이 넘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반격이나 공격은 하지 않고 엉금엉금 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도둑이 기어가는 것을 보고 도망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또 폭행을 합니다. 도둑이 그 폭행으로 너무나 불운하게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리고 9개월 뒤에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청년이 사람을 때려서 사망케 했다고 해서 상해치사라는 죄목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청년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도둑이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둑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죄를 인정을 하고 심지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왜 정당방위가 아니냐. 이렇게 한창 비판이 들끓던 중에 2심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2심에서는 그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상해치사를 유죄로 인정을 하되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청년은 유죄인 것이 유지가 된 거죠. 정당방위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됩니다. 즉 대법원에서도 이 청년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범죄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법원의 논리는 뭐냐? 처음에 도둑을 발견하고 놀라서 얼굴을 때려서 쓰러뜨린 부분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당방위다, 인정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도둑이 일단 그 상황에서 제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을 끝내야 되는데 이후에도 발로 밟고 빨래 건조대로 때리는 등 폭행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행이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성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현재성도 없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도둑을 때리지 않고 도둑을 끈으로 묶어두거나 소리쳐서 사람을 부를 수 있었다.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 당시에 그런 이성적인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도둑의 형님이 그 2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 부담으로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또 판결에서는 그런 책임도 물었습니다. 도둑을 폭행한 이후에 이 청년이 경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12에만 신고를 했고 119에는 신고를 안 했다. 그 책임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너무나 좁게 인정을 하면 실제로 그 상황에 당한 사람은 많이 억울하죠. 특히 싸움이 된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냐를 묻질 않습니다. 싸움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지난해 4월입니다. 두 친구가 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A씨라고 했습니다. 이 A씨가 둘은 흉기를 들고 와서 상대 친구 김씨를 위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팔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에 A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흉기에 찔린 김씨가 상해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김씨는 그렇게 항변합니다. 친구 A씨가 먼저 칼로 나를 찌르게 했기 때문에 나는 방어하기 위해서 친구를 넘어뜨리고 때린 거야. 이거 정당방위야. 라고 항변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A씨가 이미 칼을 놓친 뒤에도 A씨를 발로 찼다. 이것은 정당방위가 안 된다. 지나쳤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칼을 든 사람이 자신을 공격했고 맨손으로 겨우 제압했는데 그것조차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해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대부분 판례를 따른 겁니다. 이 정당방위 비슷한 것이요. 긴급피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차이점은 정당방위는 사람의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고요. 긴급피난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공격이라든지 재난 상황에서 피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자기 바다를 지나는데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해일이 밀려옵니다. 그 해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가게 유리문을 깨부수고 가게로 피신했다면 원래대로라면은 그 가게 문을 부순 행위는 재물 손괴가 되겠지만 그것은 긴급 피난에 해당이 돼서 처벌하지 않고 심지어 민사상 책임도 손해배상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신 바대로 이 긴급 피난 또한 법원에서 굉장히 짜게 인정합니다. 이 긴급 피난 사례로요. 로트와일러 습격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안성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찜질방 옆에 개 사육장을 두고 진돗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이웃에 로트와일러 2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2013년 3월 어느 아침에 이 로트와일러 2마리가 갑자기 이 찜질방 사장님의 개 사육장으로 뛰어들어서 진돗개를 물어뜯는 거예요. 참고로 이 로트와일러라는 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강의 푸견은 핏불테리어입니다. 이 핏불테리어가 미국에서 인명사고 부동의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는 인명사고 부동의 2위가 바로 이 로트와일러입니다. 이 로트와일러 또한 핏불테리어처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요. 덩치는 핏불테리어보다 더 큽니다. 그만큼 무서운 맹견이어서 동물보호법상에는 이 로트와일러한테 늘 입마개를 하고 나올 때 목줄을 시켜라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맹견입니다. 그래서 이 찜질방 사장님이 마침 그때 기계톱으로 찜질방 땔감 나무를 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기 진돗개가 막 비명을 지르니까 현장에 가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로트와일러 쫓기 위해서 기계톱을 작동 스위치를 오프한 상태로 쿡쿡 찔러 봅니다만 꼼짝도 않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은 이 기계톱의 스위치를 켜고 로트와일러를 내리쳐서 로트와일러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찜질방 사장님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요즘 이제 반려견이 가족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재물입니다. 제1심에서는 이 찜질방 사장님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로트와일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공격성이 어마어마한 대형견인데 그래서 오히려 소유주가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 등 하고 외출해야 하는 그런 맹견인데 그날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진돗개 다음에 이 피고인, 그러니까 이 찜질방 사장님을 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2심 항소심에서 또 뒤집어집니다. 이 항소심의 논리를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로트와일러가 피고인을 공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진돗개를 물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도 공격할 위험이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피고인의 진돗개가 묶여있던 장소가 피고인 소유의 땅이 아니었다. 근데 땅의 소유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죠? 자기 소유든 남의 소유든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또 이렇게도 설시합니다. 피고인은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었다. 근데 로트와일러의 성격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 개고, 실제로 그날도 이 전기톱으로 오프 상태입니다만 쿡쿡 찔렀지만 꼼짝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진돗개 목줄을 풀어서 데리고 갈 수 있나요? 그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견이 로트와일러가 평소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런데 그날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날 공격성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 찜질방 사장님이 유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둘러서 개들을 쫓아버리면 될 것을 왜 주겠나? 그 정도를 넘었다. 긴급 피난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까지 갔습니다만 대부분에서는 이 유죄가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적인 이유로 이 판결을 깼고 다시 재판을 하게 돼서 벌금 70만 원을 받고 이 사건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건을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당방위든 긴급피난이든 왜 이렇게 법원이 인정을 안 해주나, 왜 이렇게 인색한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판결들에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법원이 인색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해설을 드린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법이 추구하는 것은요, 정의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서란 겁니다. 법 실무에서 이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법이면 정의 아니냐, 정의를 바로잡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질서라는 것이 거의 정의 못지않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법에서. 그래서 판사들의 무의식 속에는 이 정당방위라든지 긴급피난을 넓게 인정을 하면 혹시라도 이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이름으로 폭력이 확산되고 무질서가 넓혀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과연 이 도둑내사 사건이라든지 로트와일러 판결이 적절한가 하는 데는 여전히 의문이 남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보통 사람들한테 보통 행동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하거나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어디 저기 히말라야 성자 같은 그런 거룩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소림사 고수가 아닌 보통 사람이 방어만으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냐는 의문입니다. 야밤에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기겁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때리고 더 때리면 이거는 도둑한테 미안하니까 안 되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걸 요구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법 가치의 근원적인 충돌이 생기는 영역입니다. 정의냐 질서냐. 정당방위 긴급피난으로 그 부당한 상황에서 와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정의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거 다 너무 쉽게 인정해주면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라는 우려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자꾸 인색해지고 있는 겁니다.